이 시간에는 이어서 유사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도표는 친화도라고도 하는데요. 유사한 아이디어를 말 그대로 조직해서, 그러니까 유사한 항목들을 그룹화해서 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그룹핑해가지고 몇 개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어떤 문제 유사한 문제들을 그룹핑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사도표. 지금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도표는 데이터를 친화도에 따라서 나누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를 큰 타이틀로 묶어서 그룹핑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병원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원의 서비스 개선에 문제를 이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한 10가지 문제가 나온 거예요. 간호사가 불친절하다, 휴게실이 부족하다, 어, 전기 간행물이 부족하다, 뭐 병실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없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근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제로 그룹핑한 거예요. 자, 공간 협소 문제는 4번 주차장이 협소하다, 5번 병실이 부족하다, 9번 병원 내부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4, 5 부근을 공간 협소 문제로 그룹핑한 거예요. 편의시설 부족도 이렇게, 비용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각각 그룹핑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체계적 도표. 체계적 도표는 우리가 개통도라고 합니다. 개통도. 트리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 방법, 수단을 체계적으로 나무 모양처럼 그린 도표다. 이렇게 해서 트리 다이어그램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각 수단과 방법들에 대한 실용성을 세 가지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 X 세모 기호로 평가를 하고 그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동그라미는 실용성이 충분히 있는 거, 또 이건 좀 불확실한 거, 그리고 실용성이 전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도표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목적, 수단, 목적. 그러니까 목적과 그 방법, 수단을 설명을 하고 목적과 수단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단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동그라미나 X나 세모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외형 불량에 대한 요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외형 불량이다. 표면이 거칠다? 치수가 불량한가? 표면이 거칠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어? 방법 때문에 그런 건가? 1차 요인을 찾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 2차 요인을 찾는 거예요. 어? 기계가 불량한가? 그러면 방법이 불량하다면은 그다음 2차 요인. 왜 그런가? 속도가 이걸 잘라내는 적살 속도가 빠르다. 아니면 방법 세팅이 잘못되어 있다. 그다음 3차 요인은 또 적살 속도가 빠르다면은 재료가 구분이 안 된다. 적살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걸 아까 말한 대로 동그라미 X 세모로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재료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보통이다 하면 X를 세모를 치고 그 다음에 미미하다 하면 경미하다 이런 것들은 X를 표현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트리 모양으로 해서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걸 개통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매트릭스 도표. 매트릭스 도표는 어, 매트릭스를 그림을 그리고 여기에 목적과 수단의 관계, 서로의 상호 관계를
행렬 형태로 표현한 거다. 예? 관련성 있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요소 간의 관계를 어, 말하자면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 나중에 배울 품질 기능 전개 QFD도 그런 비슷한 매트리스 도표의 일종인 거예요. 예? 자, 매트리스 도표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운송수단인 항공기, 철도, 선박, 트럭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요소는 가격 요인, 신속성, 안전성, 뭐 운반량, 편리성 이렇게 구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항공기는 가격 요인에서는 X, 서로 상당히 항공기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X. 그다음에 신속한 이동에 있어서는 O.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관련성이 높은 거예요. 그다음에 관련성이 중간인 건 철도 같은 경우는 가격 면에서는 중간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매트릭스 도표. 이 표만 보면은 서로 관련성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중요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매트릭스 자료 분석법 또는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매트릭스 도에서 그러니까는 요소 간의 서로 관련성을 정량화하여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데이터로 표시한 거예요. 서로 관계의 정도를 계량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NQ7 툴 도구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정성적인 기법인데 유일하게 수치가 들어간 해석법을 매트릭스 데이터 해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 도구 중에서 유일하게 수치가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브랜드를 가지고 서로 관심 브랜드의 서로 상호 관계를 체크해 보자. 뭐 B 브랜드, E 브랜드, 뭐 C 브랜드, B 브랜드 쭉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능과 뭐 이렇게 성능이 높고 낮고의 서로 관계, 가격과의 관계. 가격이 높으면 성능도 높은 것인가? 아니잖아요. 비유 관계. 가격이 높고 성능도 높다. 이런 관계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서로의 X, Y의 좌표를 갖다 표시해 넣는 거다. 그런 겁니다. 매트릭스 데이터 분석법, 데이터 해석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PDPC법. 최선의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공정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응? 그러니까는 PDPC가 프로세스 디시전 프로그램 차트라고 돼 있잖아요. 프로세스를 쭉 펼쳐놓고 공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공정을 개발한다는 거야. 기존의 프로세스를 펼쳐놓고 이 프로세스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들에 대한 예측을 하고요. 응? 예측을 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선의 공정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PDPC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역업체입니다. 하역업체, 물류 하역업체. 하역업체인데 인부들이 물건에 대해서 주의서를 보느냐 안 보느냐. 보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의서를 안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책은 이 프로세스에서는 눈에 띄는 글씨로 주의서를 기록한다. 이건 대책이요. 새로운 프로세스 하나를 딱 집어넣은 거죠. 개선을 한 거예요. 자, 주의서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읽을 수 있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읽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새로운 프로세스 개선안을 집어넣는 거예요. 주의서를 자국어, 한글로 기록한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을 쭉 나열을 하고요.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 대책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거를 PDPC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화살도표. 화살도표는 간트 차트 여러분 아시죠? 간트 차트. 그러니까는 순서대로 프로세스의 순서대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응? 시간별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자면 배분하는 거예요. 응? 어떤 활동들의 이 프로세스를 연속적으로 표시를 하고 이 프로세스 중에 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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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간들을 얼마씩 시간을 배분해서 진행할 것인가. 자, 기초공사 2시간, 골조조립공사 4시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팀별로 나눠가지고 A팀에서는 외벽 공사를 2시간에 하고 외벽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다. 이런 거예요. 시간을 배분하는 화살도표입니다. 화살도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험계획법. 실험계획법은 뭐냐면은 실험을 통해서 결과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상이 이런 상태인데 실험을 통해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원인을 파악하고 요인을 파악하고 실험을 통해서 그 결과를 파악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험계획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계적 원리에 입각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험을 설계한다. 실험계획법의 의미예요. 실험계획은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제 가능한 변수, 설계 변수라고도 하죠. 실험계획은 설계 변수를 조직적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임의로 변화시켜가지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실험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떤 요인을 집어넣으면은 새로운 결과가 발생하는가 이걸 파악하는 기법. 이걸 설계 변수. 두 가지 변수. 하나는 설계 변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변수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이즈 변수. 통제 불가능한 변수. 공정 내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공정이든 아무리 좋은 기술이든 어떤 순간에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예요. 우리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에서는 노이즈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노이즈 변수를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설계 변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실험계획의 효과는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서 품질 특성의 변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품질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다른 설계 변수를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통계적인 가오가 발생할 수 있다. 실험 계획에 의해서 결론이 항상 그게 100% 퍼펙트하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실험 계획도 역시 통계이기 때문에 항상 통계적인 가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 통계는 대부분 유사하게 결론을 내기 때문에 실험계획법을 실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험계획에 분산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산 분석.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계학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실험 계획의 일종입니다. 하나의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분석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분산 분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냥 잊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의 정도를 가지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T 검증과 F 검증이 있는데 T 검증은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의 차이를 검증한다. F 검증은 세 집단 이상의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다. 농촌과 중소도시, 대도시의 소득의 차이를 검증한다.
주로 이제 우리가 뭐 항상 뭐 두 집단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F 검증을 통해서 많이 하죠. 분산 분석의 종류는 이론 분산 분석과 이론 분산 분석, 다원 분산 분석이 있다. 독립 변수가 하나에만 존재하는 경우는 이론 분산 분석,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온 분산 분석, 그다음에 다원 분산 분석은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주로 이제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인 경우는 별로 없고요. 최소한 이원 또는 다원 분산 분석인 경우가 되게 많죠. 이를 통해서 잠깐 실험을 한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새로운 결과를 도출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신뢰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이란 뭐냐? 소비자들은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성 분석은 과거에는 통계 분석의 일종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하나의 영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란 거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죠. 제품을 납품하면은 신뢰성을 우리가 반드시 표시를 합니다. 이 제품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어떻게 AS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을 표시하잖아요. 이게 신뢰성 분석이에요. 신뢰성이에요. 자, 어떤 시스템, 하부 시스템 또는 부품이 특정 조건 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명시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률을 표시한 것이 신뢰성이에요. 신뢰성의 측정은 정상적인 여건 하에서 시스템에 명시된 기능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신뢰성은 신뢰성은요, 시스템이나 기기 부품 등이 시간적인 안정성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죠. 신뢰성. 우리가 신뢰성은 보통 데이터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 확률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0.8이라는 거는 성공적으로 어떤 명시된 조건 하에서 그 수명 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수행할 확률이 80%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제품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행할 가능성이 80%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내포하는 내용은, 신뢰성은 수치로 나타낸다. 수치로 나타내는 확률값이다. 0.8, 80%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확률값이다. 그런 얘기고, 신뢰성은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에 어떤 환경 조건과 관련이 있다. 어떤 특정한 환경 하에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뢰성은 기간과 관련이 있다. 수명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성을 담보하는 기간은 1년 동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스템은 의도했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뢰성은 미리 규정된 조건, 미리 규정된 어떤 기능이 어떤 기간, 얼마 동안 몇 퍼센트 확률로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뢰성에 내포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신뢰성은 고객의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객들은 자동차를 사면은 10년 동안 사고가 나지 않고 AS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원하는데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샀는데 1년만 보증을 한다.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려면 지금 우리가 1년 정도뿐이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다면은 이걸 2년, 3년, 4년, 5년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객 욕구를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품과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항상 변동은 존재하잖아요. 통계에서 항상 변동이 존재해요. 근데 이 변동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신뢰성 향상의 방법이에요. 자,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의 신뢰성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된다. 그렇죠.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가 전체가 망가져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고장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 부품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부 부품이 신뢰성을 높이면은 이 자동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뢰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의 신뢰성을 절대적으로 높여야 된다.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숫자가 많을수록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품의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렇죠. 설계가 아주 복잡하면은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단순하게 설계하는 것이 고장이 나지 않게 하는,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나지 않게 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신뢰성을 설계하는 특유의 설계 기법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장 예방 설계 기법. 과거 경험을 활용하고 부품을 단순화하고 아까 얘기했죠. 표준품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고장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음? 보존성을 점검하고 수리를 용이하게 하고 부분품의 호환성을 높이고 호환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품이 우리 회사 것만 사용할 수 있다면 되게 그게 어려워요. 어?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회사라도 A 제품에 사용하는 것과 B 제품에 사용하는 것들의 공동 부품을 호환성을 높여주면은 AS를 하기가 되게 쉬워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고장 예방 설계 기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이런 상황에서는 고장이 나더라 하는 경험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부품을 단순화하는 방법, 부품을 숫자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표준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 어? 보존성을 점검하는 방법, 보존성. 어?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얼마 동안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이걸 확실하게 점검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예방 설계 기법입니다. 고장 예방을 하는 기법입니다. 자, 두 번째, 신뢰성 특유의 설계 기법. 여기도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신뢰성 이론에 입각한 신뢰성 특유의 설계 기법으로는 신뢰도를 배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페일 세이프, 그 다음에 세이프 라이프 설계 기법들입니다. 풀 프루프, 용장성 설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 추가로 해서 이제 과잉 설계를 하나 더 포함해 놨는데요.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뢰성 특유의 설계 기법은 첫째, 신뢰도를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제품의 신뢰도 목표치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유니트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나 고신뢰도를 요하는 부품에 대해서 높은 값을 배분하는 거예요. 예컨대
자동차 타이어에는 고실내 볼트를, 그다음에 일반적인 다른 뭐 자전거 이런 거는 다른 곳에는 보통의 볼트를. 그러면은 실내도 목표치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는 타이어가 빵꾸가 나거나 펑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차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타이어에는 고실내 볼트를 넣어가지고 타이어가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사용하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은 뭐 고실내 볼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일반 볼트를 사용해도 행여나 사고가 나도, 그러니까 볼트가 망가져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도 고실내도 볼트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목표치를 실내도 목표치를 조정하는 방법, 이걸 실내도의 배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풀프루프 설계. 이거는 풀프루프란 거는 과실 방지 장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과실 방지 장치, 풀프루프. 사용자가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고장이나 사고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사진이 찍힌 필름을 돌리지 않고 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카메라 셔터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과실을 방지하는 거죠. 또 컴퓨터를 사용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을 때는 에러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정지돼요. 더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사용을 하면은 기계가 고장이 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과실 방지 장치, 풀프루프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일세이프 설계. 페일세이프 설계. 페일세이프 설계란 건 뭐냐면은 비상안전장치라고 그래요. 비상안전장치.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이런 이 고장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TV나 전자제품에 붙어있는 휴즈예요. 휴즈. 배선이 쇼트가 되었을 때 과대 전류가 계속 흐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대 전류가 계속 흐르지 않도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사고가 없게 설계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fail safe, 비상 안전장치 설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fail safe 설계. 그다음에 safe life 설계 방식. safe life란 거는 절대로 고장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완벽한 안전 구조 설계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보존이 곤란하고 높은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원자로, 미사일, 항공기 엔진, 이런 것들은 절대로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크로스비가 지난 시간에 무결점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크로스비의 무결점에서 식스 시그마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뭐였어요? 크로스비는 미국 미사일 책임자였어요. 미사일에서는 절대적으로 고장을 일으키면 안 되는 세이프 라이프 설계를 주로 하기 때문에 무결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용장성 설계. 용장성 설계. 용장성 설계는 뭐냐면 기계들이 보통 많은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 전체의 기능이 스톱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전체는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와 장치에 여분의 회로가 설치된달지,
구성품을 갖추어 놓는 거. 응? 이걸 용장성 설계라고 그래요. 용장성 설계. 동종의 기계를 복수로 설치해서 대체하는 방법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업 전산실에 우리가 백업 장비를 구축해서 정전 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무정전 장치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용장성 설계에는 어, 대기 용장 방식이 있고요. 병렬 용장 방식이 있어요. 대기 용장 방식은 뭐냐면은 고장이 나면은 다른 것으로 자동으로 바꿔주도록 하는 거. 응? 그다음에 병렬 용장 방식은 여러 대를 동시에 가동해 가지고 한 대가 고장나도 계속 작동이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조금 틀리죠. 어, 대기 용장 방식은 고장이 나면 한 대를 가지고 돌리다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 옆에 것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거. 이게 뭘까? 금방 아까 말한 백업 설계, 백업 전산실에 백업 장치가 있잖아요. 전산이 정전이 돼서 수업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바로 무정전 장치나 아니면 백업 장비가 가동이 되면서 바로 이거를 대체를 해주는 이게 대기 용장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병렬 용장 방식은 아예 처음부터 두 대를 가동시켜 가지고 한 대가 고장나도 그 업무는 계속 가능하도록 하는 거. 이거를 병렬 용장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과잉 설계,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요인을 더 크게 설계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매다는데 선이 굵어야 되잖아요. 근데 케이블카를 매다는데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강선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신뢰성 증가를 위해서 1인치가 아니고 2인치 강선을 사용하는 경우 이게 과잉 설계죠. 안전 요인을 감안해서 더 크게 설계하는 기법 이걸 과잉 설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